5천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미쳤어?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안 하는 거야. 돈 빌려주면 친구랑도 멀어진다고? 43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5년 전 남편은 공무원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공무원 연금이 나오면서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43년지기 친구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정희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남편 공장이 망했어. 남편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출을 못 갚아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면서 당장 5천만 원이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야, 5천만 원 내가 남편한테 한번 말해볼게. 정희는 괜히 말해서 남편이랑 싸우지 말라며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3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정희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 그러면서 정말 돕고 싶으면 1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그냥 주라고 했죠. 그렇게 3일 후 정희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3일 만에 본 정희는 더 헬쓱해져 있었고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희 앞에서 차마 못 빌려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몰래 정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미정아, 거래처에서 돈 받으면 너 돈부터 제일 먼저 줄게. 정말 너밖에 없다. 하지만 몇 달 후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당장 돈을 받아오라고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돈도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박미정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공무원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35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마지막 출근하던 날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년 전부터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죠. 매달 300만 원 정도예요.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동네 한 바퀴 돌고 가끔 맛집도 찾아다니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술 한잔 할까? 정희는 제가 20살 때 사무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만난 친구예요. 같은 해에 입사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4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동네 호프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희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평소엔 화장도 곱게 하고 다니던 친구인데 오늘은 맨 얼굴이었죠. 생맥주를 2잔 시켰습니다. 정희는 맥주잔을 들고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죠.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바쁜 일 있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죠. 안주로 오징어 튀김이 나왔는데도 정린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맥주만 홀짝홀짝 마실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요즘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정인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인데 그러냐며 말해보라고 했어요. 정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 남편 공장이 망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남편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규모도 제법 크고 직원도 30명은 됐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죠.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들게 버텼는데 거래처 한 곳이 망하면서 밀린 돈을 못 받게 됐다고요.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공장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며 담보로 잡혀 있다고 했죠. 빚이 얼마나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전체 빚은 5억 정도인데 당장 급한 건 5천만 원이라고. 그 돈만 있으면 집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3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죠.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야, 5천만 원. 내가 남편한테 한번 말해볼게.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죠. 괜히 말해서 제 남편이랑 싸우지 말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눈빛엔 간절함이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야지. 기다려봐.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죠. 호프집을 나오며 정희가 절 꼭 안았어요. 젖은 눈과 야윈 얼굴, 떨리는 어깨. 평소에 당당하고 밝던 정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남편이 동의해 줄지. 걱정이 앞섰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남편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한참을 망설였죠. 남편은 제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여보, 정희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정인의 남편 사업이 망했다고요. 남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망하는 사람 많다고, 안타깝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죠.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정인의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다시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도와줄 거냐며 물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요. 남편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5천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미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죠. 43년 지기 친구인데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말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43년 지기랑 그만 만나고 싶어.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안 하는 거야. 돈 빌려주면 친구랑도 끝이야. 남편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죠. 당신도 기억하지 않냐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겨와서 끝까지 지켜줬다고. 3일장 내내 도와주고 조문객들 상대하느라 정신없을 때도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줬다고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는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장례를 도왔죠.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친구 아니냐고, 언제 돕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정 돕고 싶으면 그냥 10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 쓰라고 줘. 그냥 줘.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돈 빌려주면 돈도 못 받고 사람도 잃어.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 저는 그래도 라고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며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더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취업해서 힘들 때마다 함께 이겨낸 정희. 회사에서 상사한테 구박받을 때도 월급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돈이 없을 때도 서로 의지했죠.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랑 싸우고 힘들 때 정희한테 전화하면 언제든 들어줬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었어요.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육아로 지칠 때도 정희는 항상 제 편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생히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정희가 달려와서 끝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밤을 새우며 같이 울어주고 장례 절차 하나하나 챙겨줬어요. 그때 정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였죠. 43년. 인생을 함께한 가족 같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지금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이미 정희한테 말했잖아요. 남편한테 말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 내일 정희를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하나. 못 빌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 정희 말인데.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숟가락을 탁 놓았어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였죠. 남편이 봉투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정희한테 갖다 주라 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 때 와서 많이 도와줘서 보답하려고 했다고 이참에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해주라고. 그게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하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 돈으로 정희의 집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정희가 원하는 건 5천만 원인데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모습을 봤을 때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100만 원이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2일 후 정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방 안에는 남편이 준 10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5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실망할 정희의 얼굴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정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수척해 보였어요.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죠.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더 안 좋아졌네. 무슨 일 있어? 정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웠더니 자기도 많이 지쳤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혹시 그때 말한 거는 어떻게 됐어?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헐쓱해진 정희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자에. 얼마나 힘들까 싶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도 도와주라고 했어. 정희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 빌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줬다며 역시 너밖에 없다고.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돈은 다음 주에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정희는 계속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집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결국 저는 가방 속 100만 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왜 빌려준다고 했을까?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을 다시 설득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돈은 잘 건네줬어? 남편이 물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네, 정희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거짓말이 또 나왔어요. 남편이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빚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움찔했지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 봐. 당신이 오지랖 안 부려도 알아서 잘 해결하잖아. 다행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남편한테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낼 수도 없게 됐어요. 이미 해결됐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희한테 가서 못 빌려준다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병원에 입원한 남편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제 와서 정희한테 못 빌려준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남편한테 다시 말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정희와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민 끝에 서랍 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가입해둔 정기예금 통장이었어요. 5천만 원씩 2개, 총 1억이 들어있었죠.
통장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잠깐만 빌려주고 받아서 다시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입구에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정이 울던 얼굴, 병원에 입원한 정이 남편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움직였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기예금 예약하시려고요? 만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예약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인다고 설명했어요. 알고 있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희한테 돈을 줄 수는 있게 됐지만 남편을 속였다는 죄책감이 무겁게 눌렀어요. 금방 갚을 거야. 정희가 받을 돈 받으면 바로 갚을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계속 의심이 들었죠. 남편을 속이고 정기예금을 예약한다는 죄책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는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마 집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겠죠. 자리에 앉자마자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5천만 원을 이체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미정아, 입금됐어. 정말 고마워. 정희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는데 너만 도와줬다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런 정희를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3년 친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미정아, 거래처에서 돈 받으면 너 돈부터 제일 먼저 줄게. 한두 달만 기다려줘. 정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빨리 받아서 다시 예금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남편이 부를 때마다 혹시 예금 예약한 걸 알았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통장 정리를 하자고 할까봐, 세금 문제로 확인하자고 할까봐 매일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정희한테서는 아직 돈을 받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만 왔죠. 거래처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내려온 아들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여자는 누구냐고, 언제 하냐고 신이 나서 물었죠.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다음 주에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인사드리러 같이 오겠다고요.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라며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다고 했죠. 다음 주 일요일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단정한 차림의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인사도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에 결혼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입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냐고. 민준이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서울 근교로 할지 아니면 직장 근처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요. 저녁을 함께 먹고 민준이와 예비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좋아했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밥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던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 그 예금 있지? 해지하고 1억 나한테 보내줘.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준이 집 구하는데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예금 1억이랑 당신 거 1억 해서 2억 정도 보태주자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5천만 원은 정희한테 빌려준 상태인데 1억을 어떻게 보낸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2억이나 보태줘요. 1억 정도면 되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는 5천만 원 빌려주려고 하던 사람이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제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아직 만기가 남았는데 해약하기 아까워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좋은 일에 쓰는 건데 이자가 뭐 중요해. 암튼 해약하고 다음 주까지 입금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어떻게 보내지? 정희한테 받아야 하는데 아직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일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정희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나?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뒤척이다 못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더는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인데도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었나 봐요. 내일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동네 카페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가까이서 본 정희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정아, 나 식당에서 일 시작했어.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 정희에게 돈 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그때 빌려준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다른 거래처도 지금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대출 이자 갚기도 어려워서 자기도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는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급한 거냐며 정희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마 아들 결혼 자금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3일이 흘렀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예금 해약은 어떻게 됐어?
깜짝 놀라서 은행에 못 갔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이미 얘기했으니 서둘러 달라고요. 그날 오후 은행으로 갔습니다. 남은 5천만 원 예금을 해약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은행에서 바로 남편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5천만 원밖에 이체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남편이 다그쳤어요. 그래도 말을 못하고 뜸을 들이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니지? 더는 숨길 수 없었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어? 왜? 평생 처음 듣는 고함 소리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집을 잃게 생겼다고 해서. 변명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됐어. 내일 당장 가서 돈 받아와. 돈 못 받아오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3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화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평소엔 꼭 커피라도 마시고 가는데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해서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점심때 정희가 일하는 식당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정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놨어요. 정희야, 사실 남편 몰래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야. 그거 못 갚으면 나 쫓겨나. 미안한데 내 사정 좀 봐줘.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도 울먹였어요. 미정아, 나도 당장 돌려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 봐, 이렇게 식당이라는 거. 이자 갚기도 어려워서. 정희의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희도 울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나 그 돈 없으면 정말 집에 못 들어간다고 애원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한테 말해볼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정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별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돈 받아왔어?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거실의 정적이 숨막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내가 말했지.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거라고. 한 번 빌려주면 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꼭 받아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당신이 대신 갚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대신 갚으라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갚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없으면 일해서 갚아.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나 몰래 돈을 빌려준 거야?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있던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달 210만 원씩 갚으면 2년이면 다 갚는다고 했죠. 숫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63살인데 어디 가서 210만 원을 버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알아서 하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은 정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빚을 더 얻었다고, 자기도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63살, 경력 없음. 이 조건으로 한 달에 21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했고 가사도우미는 시급이 너무 낮았어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동네 식당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하루 13시간, 주 6일 근무. 한 달에 220만 원. 식당 사장님은 나이 많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할 수 있다고, 꼭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2월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방장님이 오늘 할 일을 설명했습니다. 쌀 씻기, 나물 다듬기, 국 끓이기, 반찬 만들기, 상 차리기, 설거지하기. 끝이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 그릇을 나르다가 손목에 국물이 튀었어요. 화상을 입었지만 쉴 시간이 없었죠. 무거운 쟁반을 들고 하루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녁 7시 겨우 일이 끝났어요.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니 8시가 넘었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20만 원. 그중 10만 원은 버스비와 밥값으로 쓰고 210만 원을 남편 통장에 입금했어요. 남편은 확인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식당 일 그만둬도 될까요? 상견례 하는데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남편이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뭔 소리야? 돈 버는 일에 식당 일이면 어떻고 청소 일이면 어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더는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정희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상견례 날 저는 새 옷을 입고 최대한 꾸몄어요. 예비 사돈들이 직업을 물었을 때 그냥 전업주부라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부은 손가락과 거친 손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뜨거운 국을 끓이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찬물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파스만 붙이면 됐는데 나중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에는 손목이 쑤셔서 잠을 못 잤어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졌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인상을 썼어요. 손목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심한 염증이 생겼다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약을 받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보호대를 한 손목을 보여줬죠.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일 그만두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아내가 아픈데 돈 얘기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몰래 친구한테 돈 빌려준 게 너무한 거지. 밥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약속 못 지키면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홀로 식탁에 남아 손목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6개월 동안 126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3740만 원이 남았죠.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목 보호대를 한 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손목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2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1번, 2번, 10번.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었다는 표시만 뜰 뿐 답은 없었죠. 몇 달 전부터 이랬습니다. 돈 얘기가 나온 후로 정희는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결국 정희가 일한다는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의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간판도 낡았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허름했죠. 정희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식당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앞치마를 벗으며 나오는 정희를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정희야? 제가 부르자 정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정희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따라잡아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줄 돈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한 팔을 들어 보였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빌려간 돈 대신 갚느라 내 손목 봐. 정희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5천만 원을 한 번에 못 갚으면 한 달에 210만 원씩이라도 갚아. 나도 그 돈 벌려고 식당에서 죽을 고생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210만 원은 정말 힘들다고. 자기도 이렇게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200만 원밖에 못 번다고요.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내 사정 봐줄 때가 아니야. 나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어떻게든 갚아.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희가 피고 섰어요.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왜 웃냐고 물었더니 정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알았어. 내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줄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정희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43년 친구가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돈 때문에 43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2주가 흘렀어요. 그날도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나오자 제 쪽을 돌아봤어요. 다음 주면 이번 달 돈입금 날짜야. 꼭 지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에게 다시 전화해볼까 했지만 내 몸을 팔아서라도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나도 급했는데. 3일 후 아침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문자였어요. 5천만 원. 믿기지 않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의 긴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아, 이 돈 마련하느라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 집도 다 정리했고 남편이랑도 더 멀어졌고. 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니 안 갚을 수가 없더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잘 살아.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 남편이 물었어요. 돈 입금 안 해? 저는 묵묵히 스마트폰을 들고 나머지 돈을 이체했습니다. 3,740만 원. 정희가 보낸 5천만 원에서 빼고 남은 돈까지 모두 보냈어요. 돈 받았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정이랑 끝났어요. 속이 시원해요. 울컥해서 말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돈 빌려준 당신 때문이지. 더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날인데도 마음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친구와 헤어졌고 38년을 함께한 남편과는 마음이 멀어졌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듣고 정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100만 원만 주고 말았다면 지금도 정희와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을까요? 남편과도 여전히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 봅니다. 43년 지기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그때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